요즘 30억 이상이 50% 세율인데 30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꼭 꼬마 빌딩 같이 건물을 가지신 분들만이 상속세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두 채만 있어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고민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45% 최대 지방세까지 거의 49.5%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셔야 되다 보니까 내가 기껏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도 50%의 세금을 떼어간다 라는 생각에 아마 이런 댓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 세무사면서 법률사무소 다솔의 대표 변호사인 안원용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유튜브에 달려있던 댓글들을 하나하나 답글을 다는 게 조금은 어려움도 있고 그 질문들이 좀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댓글들을 읽으면서 답변을 직접 드리는 형태로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고 조금 익살스러운 댓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안 변호사님은 결혼하셨나요? 변호사의 세무사라니 너무 멋지세요. 요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읽었는데 이번에 저희 구독자 이벤트 했던 거에 이제 달렸던 댓글이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먼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답글을 다셨습니다. 아직 못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상속세와 관련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남기셨는데요. 상속세 진짜 사기다. 죽어라 돈 벌어봐야 결국 정부한테 다 뺏기네. 진짜 많은 분들이 사실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요즘 30억 이상이 50% 세율인데 그 30억을 초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반포나 압구정에 하나만 있어도 30억, 40억, 뭐 많게는 정말 최근에 80억, 100억까지 거래되는 상황에서 꼭 꼬마 빌딩 같이 건물을 가지신 분들만이 상속세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게 아니라 아파트 한두 채만 있어도 과도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정말 고민이신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아파트 8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큰 아파트는 쉽게 자녀들한테 미리 사전 증여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증여를 했을 때 자녀들의 주택수에도 잡히고 그 다음에 저희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 중과되는 부분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할 때 부분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고 또 가액평가라는 거에서 이런 아파트들은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워낙 높게 잡히다 보니까 당장의 증여세 부담도 너무 커서 사전 증여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실 상속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그 고민의 여파 이제 즉 해결 방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로 해가지고 비거주자로 해서 정말 상속세 부담이 없는 나라로 정말 이민을 생각하신 경우가 많고 그쪽 분야에 대한 해외계법이나 로펌에서의 컨설팅 아니면 이민 쪽 컨설팅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좀 우리나라의 국고 유출이라는 부분 즉 세수의 수입이 감소라는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비거주자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려면 실제로 해외 나가서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소비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해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어떤 내수 경제도 좀 약해지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상속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율 같은 경우가 2000년도 이후로 지금 개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속세 세율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10억부터 30억은 40%, 30억부터 50%인데 2000년도 당시에는 사실 아파트도 가격이 저희가 뭐 2억, 3억 할 때니까 30억까지 가면 진짜 부자. 그리고 대부분은 5억 이하였고 공제 같은 것도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도 최소 5억이다 보니까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분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물가나 이런 것들 때문인데 지금은 20년 정도가 흘렀고 아파트나 이런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너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율 구조나 공제 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떤 세 부담 자체가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게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수 부족이다. 또 이런 상속세율을 건들면 부자 감세다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정부나 입법기관도 이거를 추진하기에는 좀 표심에 혹시나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자 감세나 어떤 그런 부분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나 이제는 상속세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현실화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진짜 투자는 내가 하는데 국가가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 자유시장 경제 맞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 그 다음에 건물의 가치가 오르면서 임대료 부담, 원자재가 오르면서 원재료 부담, 이런 부담들을 사업주가 다 떠안고 계세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면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부가세, 세 부담까지 다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란 게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정말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즉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 부분을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서는 45% 최대 지방세까지 거의 49.5%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셔야 되다 보니까 내가 기껏 투자해서 수익을 얻어도 50%의 세금을 떼어간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런 댓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뭐 세무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뭐 세액 감면이라던가 어떤 그런 정부적인 지원들도 여기저기 숨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런 최대한 세액적인 감면이나 공제 같은 거를 활용하셔서 이런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거나 어떤 고용을 확대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서 국가의 어떤 도움을 반드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밖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 댓글들을 한 번씩 들어가서 저도 조회수도 보고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보다도 저희 안순환 대표 세무사님께서 더더욱 유튜브 댓글을 거의 다 챙겨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댓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께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감사 인사를 해주시면 너무 저희도 더 힘을 내서 좋은 영상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상담에 걸맞는 댓글들로 추려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손자, 손녀 학원비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 학원비가 비싸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할 때 조부 계좌에서 학원에 직접 계좌 이체를 했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거는 증여로 보느냐의 관점과 두 번째는 이게 과세 관청에 적발이 돼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우선 증여에 해당한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조문부터 봐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의 정의를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증여세 과세 대상을 또 한 번 규정을 해놨는데 증여세 과세 대상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부가 손자, 손녀의 학원비를 내준 게 뭔가 재산을 이전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익을 이전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을 손자가 받아서 아니면 부모가 받아서 자기 자녀의 학원비를 내준 것과 같거든요, 실질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증여의 정의, 증여세 과세 대상 정의에는 부합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증여라고 해서 모든 과세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정의해놨는데 그 중에 저희가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저희가 증여세 과세를 안 하는 걸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피부양자의 생활비, 용돈을 주던가 뭐 아니면 교육비, 대학 등록금이나 저희가 뭐 고등학교 아니면 학원비 같은 걸 내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과세를 하면은 이거는 너무 좀 과세 자체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그거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봐서 저희가 비과세를 하는 건데 중요한 점은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입니다. 이게 피부양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부양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런 부분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한 거를 말하는 건데 할아버지가 과연 손자, 손녀의 피부양자로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할 주체가 되는가라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제가 실제 세무조사 때 경험했던 케이스로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어떤 정말 생활소득이 뭐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생활 수준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정말 소득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대신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했을 때는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봤었는데 문제는 부모도 소득이 충분히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손자, 손녀의 유학비나 학원비 100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 해외 대학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5천만 원, 뭐 1억이 가뿐히 넘어가니까 그런 거를 할아버지들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증여로 봅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원래는 부담했어야 되는 어떤 중요한 비용 부담을 할아버지가 대신함으로써 그 자금들이 어쨌든 안 쓰고 모아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어떤 축적하는 데 과정으로 당연히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세 과세 대상이냐를 판단하는 것과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될 것인가를 구분해서 본다면 어떤 경우에 이게 과세가 이루어지나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학원비를 쏜다고 해서 국세청이 바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로 언제 파악이 되느냐? 할아버지가 작고하셨을 때, 즉 이런 자금을 부담하신 분이 작고하셨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상속인의 계좌를 10년치를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10년치를 들여다볼 때 손자, 손녀의 학원비나 유학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이체하는 과정이 금융기록이 다 남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소명 요청을 왔을 때 저희가 이거는 손자, 손녀의 교육비였다, 생활비였다라고 소명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의 소득이 충분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를 되는 케이스가 많았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소득이 없었다라고 소명을 했을 때는 과세관청도 이 부분은 조금은 비과세되는 걸로 넘어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영역인데 솔직히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이 되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기대 여명이 10년 이상 된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하게 구분을 굳이 제가 해본다면 저희가 상속인은 10년간 합산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간 합산이잖아요. 저희가 이 손자, 손녀의 학원비를 준 거를 손자에게 증여했다라고 본다면 5년만 합산이 될 거고 5년이 경과하면 합산이 안 될 거고 내 아들인 즉 손자, 손녀의 부모인 내 할아버지 기준으로는 자녀한테 증여한 걸로 봤다면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니까 10년이 합산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손자, 손녀에게 학원비를, 유학비를 내준 거를 과연 누구에게 증여한 걸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지 않으려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하지만 그거는 5년을 경과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에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발이 되거나 했다면 증여세 부분에서는 손자는 아시지만 30% 할증이고 그리고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불성시가산세가 연 8%에서 10%가 가산이 되면 손자가 부담해야 될 증여세 부담은 너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대 여명과 상속 재산에서 합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 학원비나 유학비를 부담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이걸 부담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상 계좌를 추적하기도 하나요? 제가 실제로 상속세 조사를 해보면 계좌 자체는 10년까지만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무신고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즉 과세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15년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증여 이슈를 볼 때는 사실은 15년까지도 과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좌가 보여지는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 조사라는 부분에서 피상속인과 즉 이제 증여받은 자, 수증자와의 어떤 그 금융 기록을 들여다볼 때는 조사 자체가 상속세 조사다 보니까 10년을 좀 위주로 보시더라고요. 다만 좀 증여 혐의가 너무 많고 그 10년 이전인 10년부터 15년까지도 증여 혐의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0년까지만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유류분 청구 이런 게 가면은 네. 좀 더 길게 볼 수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유류분 청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법에서 5년, 10년과 별개로 민법에서의 유류분 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이 정확히는 원칙적으로는 1년 전에 증여한 것까지만 유류분 대상이지만 유류분 부족이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았을 경우 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저희가 1년이란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늘어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할 때는 실제로 변호사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가 증여 부분을 소명을 하고 입증을 해서 유류분에 대한 최대한 받아내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유류분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판결문에는 꽤나 많은 증여
증여 사실들이 법원에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유류분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도 그런 유류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입수한 판결문을 가지고 증여 사실, 본인들이 파악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증여 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10년이나 15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더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제척기간 15년을 넘은 20년 전에 어떤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댓글도 좀 맥이 통하는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인출했다가 다른 은행에 입금하는 것도 인출된 자금으로 보나요? 인출했다가 다른 은행 입금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본인 계좌의 다른 은행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두 번째 자녀의 계좌 아니면 배우자의 계좌를 말씀하신 건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내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빼서 내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하는 거는 뭐 인출된 자금으로 보느냐 부분에서 저희가 계좌 이체를 조금 과세관청에서는 재입금으로 봐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안 삼는데 이렇게 정말 인출이 됐다가 입금이 되는 거는 사실 과세관청은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출된 자금이 이게 동일한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그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다 보니까 이 인출된 자금이 입금된 자금과 동일한 원천이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관청이 사실은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저희가 세무사로서 대리인으로서 입증하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아예 동일하고 그 인출 시간과 입금 시간이 아주 가까워서 어떤 그런 부분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과세관청도 조금 사회적으로 사회통념에 맞게 인정해 주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계좌 이체와 인출 후 재입금은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추가적으로 제가 실제 했던 상속세 조사에서는 아버지 계좌에서 200만 원이 인출이 돼요.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아들 계좌로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드님이 별도의 소득이 없으셨거든요.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었는데 이거는 계좌를 분석할 때 어떻게 드러나느냐. 국세청은 피상속인 계좌와 자녀 계좌를 엑셀로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순으로 이제 솔팅, 분류를 해보면은 아버지 계좌에서 뭐 1분, 10시 1분에 출금이 됐는데, 인출이 됐는데, 바로 아들 계좌에서 10시 2분에 입금이 되는 게 쭉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매칭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인출이 아들이 입금한 거 아니냐 소명하라라는 요청이 왔었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어차피 과세관청이 뭐 ATM기에 CCTV를 볼 것도 아니고 이 자금에 대해서 모른다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아드님은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현금 출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즉 정확히는 현금 출처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즉 근로소득세가 신고된 근로자금인지 사업소득세가 신고된 사업자금인지 또는 증여세가 신고된 증여자금인지 원천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증여자나 원천을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재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증여세를 바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과세관청에서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증여세 추진 가능성이 있으니 ATM기에서 부모님 자금을 인출해서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하시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사 때 굉장히 위험하다. 과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에 저희가 올라가겠지만 부모 자식 간에 그러면 현금 거래나 인출, 뭐 혹시 계좌 이체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작성해 놨으니까 그것도 꼭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조금 더 길게 주셨는데요. 사례자분이 막내이신가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 형제가 있는데요. 그중 저는 막내입니다. 상속 사실을 18년 만에 알았고 지분 등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큰 오빠가 생활하시고 농사도 짓고 계십니다. 지금껏 협의되지 못하고 큰 오빠도 21년째 말씀이 없습니다. 큰 오빠 외에 다른 형제들은 나이도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했으면 합니다.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인 방안은 모색 중에 있는데요. 망설여집니다. 우선 질문을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질문 사실 자체가 상속 사실을 18년 만에 하셨대요.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적혀 있진 않지만 제가 아버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18년 만에 알았다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부동산이 아버지의 재산으로서 상속 재산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18년 만에 알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물론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저는 우선은 상속 사실 자체를 18년 만에 알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이랑 1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상황이라고 가정을 먼저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부동산이 원래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을 거고 그러면 저희가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하면 보유하신 재산 목록이 다 나왔을 거라서 재산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를 제가 가정하기 어려워서 저는 상속 사실 자체를 18년 만에 알았다고 좀 이쪽의 확률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 18년 만에 알았고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버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지분 등기, 즉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우자인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셔서 안 계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상속인은 총 5형제가 됐을 거고요. 막내분도 어떤 혼외자가 아니라 5형제 중에 정상적인 막내 자녀였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분 등기는 법정 상속 지분대로 돼 있는 건데 아니 변호사님 저희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쓰신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법정 지분대로 등기가 이루어지나요? 라고 하면은 저희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하면서 등기를 하는 것과 두 번째,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상속인 1인이 어떤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막내분과 18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물론 정확히는 그 전부터 연락이 많이 안 되셨겠죠. 그러면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상속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등기 자체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 나머지 4명의 상속인에게 발생했을 거고 분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보니까 막내분과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정 상속 지분대로 등기를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18년이나 지났는데 변호사님 그럼 등기는 지금 5분의 1로 돼 있으면 5분의 1을 취득한 건가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18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네,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 같은 거는 1년 이내던데 분할 협의는 기한 제한이 없나요? 라고 질문 주시면 맞습니다.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할 수 있고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할 수 있고 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번 했어도 재분할 협의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할 협의의 과정이 어떤 저희가 유불리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를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보니까 세법에서는 그거를 막는 장치를 당연히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만 지금과 같이 분할 협의가 안 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큰오빠가 생활을 하시고 농사를 짓고 계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마 농지, 전일 아마 상속을 받았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오빠가 어차피 농사를 짓고 또 생활을 한다고 표현한 거 보니까 농가주택도 같이 상속을 받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이 경우에 같이 5분의 1을 상속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상속 지분을 큰오빠에게 넘기고 매각을 하고 나는 그냥 현금으로 받아올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고민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지금껏 협의되지 못하고 큰오빠도 21년째 말씀이 없다고 했는데 이 법정 상속 지분을 임시로 해놓은 거가 이대로 있다가 만약에 5형제들이 작고를 하셔서 자녀들한테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정말 큰 재앙이 닥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5형제라 그나마 혈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화가 돼요. 양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가액이 엄청 크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자녀들한테 뿌려지는 순간 이 자녀들 사이는 사촌 관계입니다. 근데 요즘은 옛날같이 사촌 형제나 이런 사촌 관계가 예전 시대만큼 끈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막내분이 18년 넘게 연락이 안 되고 지낸 상황에서 막내 쪽 자녀들과 남은 4형제의 자녀들이 연락을 하고 지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상속이 개시돼서 상속인들이 이어받았을 때는 더더욱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상속이 다시 개시되기 전에 연세가 더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누구 하나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자녀들에게 넘어가서 협의가 안 돼서 끝까지 그냥 이 땅 거의 나중에는
팔리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독점적으로 이용도 못하는 애매한 땅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법적 분쟁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만 양보해서 저는 반드시 오형제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두 번째 댓글에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고 제가 방금 가정한 사실과 다른 상황이었으면 그 부분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한테 부채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부채가 있는데요. 배우자가 부인한테만 상속한다는 유언 공증을 남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표현도 질문이 좀 이제 불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녀는 한 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있고 이제 배우자라고 표현하신 게 이제 아버지로 가정이 되고요. 부인한테만이라고 하면 어머니에게 즉 부부끼리 서로에게 유언 공증을 남겼다. 즉 아들이 받아봤자 부채가 많아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받아봤자 어차피 채무자들에게 다 뺏길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자기 와이프한테만 상속한다는 유언 공증을 남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즉 아들의 채권자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 재산을 꼭 유언 공증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아들이 상속 재산 자체를 저희가 포기를 할 수 있거든요.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하면 어차피 배우자가 단독으로 다 받으시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들의 채권자들이 야, 너 왜 상속 포기했어? 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상속 재산 받을 수 있었는데 너가 이걸 받았으면 법정 지분인 5분의 2만큼 받았으면 우리가 그걸로 채권자들이 채무를 받을 수 있었는데 너가 이거 안 받은 거 사회행위다 라고 해서 원래 사회행위 취소의 소 대상이 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저희가 상속 포기 자체는 이게 일신의 결단, 즉 상속인이 내가 상속 포기하겠다는 결단으로 해서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행위 취소의 소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상속 포기를 한 거 가지고 아들의 채권자들이 그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는 저희가 몇 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죠?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와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데 그 분할 협의에서 아들이 나는 하나도 안 가져가고 어머니가 다 가져간다 라고 분할 협의를 했다고 칩시다. 이때는 사실은 채권자들이 이 분할 협의에서 본인 몫을 포기한 거, 즉 법정 상속 지분보다 덜 가져간 것만큼에 대해서는 사행위 취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아드님이 상속 포기를 하셔야 되고요. 상속 포기를 하면 문제는 이제 아버지로부터의 재산을 하나도 못 물려받는다는 점이 좀 문제겠지만 아드님께서는 현재 그걸 다 받아서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피하고 싶다면 상속 포기를 하시고 다만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아니 내가 돈 빌려준 거 지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우리가 반드시 아드님이 억울한 사정이라고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도 억울한 사정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상속이 개시돼서 아들이 상속인으로서 받을 그러한 상속 재산이라는 건 채권자고도 원래 기대했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가 연대 보증을 하지 않았던 한. 그렇다면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갑자기 발생한 그 재산이다 보니까 그거를 상속 포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사회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정확히 판시를 했으나 재산 분할 협의할 때는 내가 재산을 법정 지분만큼은 받을 수 있음에도 안 받은 거 그거 자체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했다라고 해서 사회행위 취소해서 대상이 된다라고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으니 반드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하는 쪽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 임대사업자입니다. 20년 전 10억 정도로 구입했는데 지금은 100억이 넘는 건물을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현물 투자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꼬마 빌딩을 임대하고 계시는데 여기 첫 번째 먼저 답변 드릴 건 현물 투자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법적 표현은 현물 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현물 출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출자를 하는 게 자본금이라는 게 반드시 현금만을 출자하는 게 아니라 현물, 즉 부동산도 출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물 투자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 현물 출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인 전환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법인 전환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첫 번째는 자, 우리 개인이 100% 들고 있던 꼬마 빌딩을 지금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이 전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을 법인에 출자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인은 무엇을 받죠? 법인의 주식, 지분을 받습니다. 100%를. 그렇게 되면은 이 부동산 명의 자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기도 했고 대가로서 주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세법상 양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내 개인 명의에서 내 100% 소유인 법인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인데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해요. 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현재 법인 현물 출자 당시 시가와 저희 20년 전에 10억 정도로 취득한 가액, 제가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100억이 넘는다고 하셨으니까 현재 시가 100억, 취득가액 10억 해가지고 9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고요. 9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빼더라도 계산기를 안 가져왔는데 대략적으로 100억에 한 25%, 30%가 양도세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25억 정도에서 30억 정도가 양도소득세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법인 명의로만 바꿨는데 양도세 지금 25억, 30억을 내야 되면 지금 제가 건물을 돈 받고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25억, 30억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 즉 어떻게 보면 명의만 바뀌는 거다 보니까 이 제도를 조금은 더 지원을 하고자 현물 출자에 대해서 2월 과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현물 출자 2월 과세, 즉 법인 전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를 추가로 찍을 거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양도소득세가 원래는 25억 정도 발생을 해서 당장 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나 현물 출자 2월 과세라는 제도를 신청을 해서 그거를 적용받으면 이 25억에 대한 양도세를 지금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법인이 그 20억에 대해서 지금 안 낸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법인이 팔 때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완화시켜준다라는 점이 있는데 하지만 당장 내야 되는 세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중요하고요. 취득세는 어쨌든 등기 등록 가져올 때 등기 이전일에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취득세가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 지금 4.6%인데 지금 과밀억제권역 중과세가 되면은 사실은 취득세율 자체가 부담이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라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취득세 자체가 가액을 제가 100억으로 평가한다면 취득세만 중과세만 되면 9억이 넘고 중과세가 안 되더라도 당장 취득세를 4억 원을 내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세액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취득세를. 하지만 제가 법인 전환에 대한 실익은 오늘이 아닌 다음에 많이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당장 취득세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가 법인 전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낄 수 있는 세액이 훨씬 크다 보니까 자금적으로 지금 취득세 부담 4억이나 중과세가 되면 9억 이 정도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완화할 수 있다면 사실은 부담할 수 있다면 법인 전환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 자체에 대한 부담은 발생한다. 그리고 이슈라는 건 취득세가 중과세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이슈 하나. 두 번째로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 전환을 할 때 이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거냐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거냐라는 이슈. 이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현물 출자 법인 전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꼬마 빌딩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세 방안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전문가의 조언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61세입니다.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전세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고 17, 18년 전에 매입했어요. 현재 거주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65세가 되면 이중 국적이 가능한데 혹시 그 후에 2년 거주 후 매매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일단 미국 시민권자라고 표현을 주셨습니다. 61세시고 강남의 40평 아파트를 전세로 보유, 즉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서 전세로 보유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한 번도 여긴 거주하신 적이 없대요. 즉 갭 투자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전세를 끼고 사셨을 가능성이 높고 17, 18년 전, 즉 한 2006년도 정도에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서 현재 거주자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거주자라는 개념이 국내에 거주한다, 즉 국내에 산다,
미국에 산다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세법에서는. 세법에서의 거주자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주자가 달라서 혹시나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한번 상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거주자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또 당신께서 시민권자다 보니까 내가 한국의 거주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 즉 한국에서 내가 183일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주자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65세가 되면 이중 국적이 가능한데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이중 국적 여부나 그 거주자, 외국인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중국적자 여부가 저희가 거주자 판단에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혹시 그 후에 2년 거주 후 매매하면 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2년을 거주하면 거주자가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세법적으로는 거주자의 개념에 대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소의 정의가 국내에 이제 가족이 있거나 뭐 직업이나 재산 상황 이런 거를 가지고 주소가 있느냐 아니면 주소만큼 밀접한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거소를 뒀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국내에 거주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냐,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년 거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4년 뒤 65세가 되실 텐데 그때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두 번째로 사실 65세가 되면은 은퇴를 하실 만한 보통 나이다 보니까 직업이 어디 있는지 즉 국내에 직업이 있는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지 뭐 아니면 해외에서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신지 뭐 이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지도 중요한 역할이 되고요. 세 번째는 자산 보유 현황입니다.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겠죠. 근데 국내에 지금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시니까 국내에 자산이 있으시고 국내에 183일 이상 살고 계시겠죠. 예를 들어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시기는 어려울 거고 만약에 국내에서 이제 2년을 그냥 전세라든 월세든 얻어서 거주를 하시면서 거주자가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거주자가 되는 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내에 2년간 들어와 있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2년간 여기 국내에 있다고 해서 이분을 거주자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세법적으로는 거주자로서 일시적으로 뭔가 비과세 혜택이나 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시로 거주 2년만 잠깐 채우고 팔고 나서 다시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세관청은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주자라는 판정은 저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판정은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어쨌든 직접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과세가 될 것이냐 과세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개런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 미국 시민권자신데 중요한 점은 미국에서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도 거주자로 봅니다. 무조건. 한국에서 183일을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자체를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는 그 발생한 소득 외에 이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거주자를 인정받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거주자로 본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변호사님, 그럼 미국에서 거주자로 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자로 볼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거주자로 판정을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세법상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거주자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과세권을 가져요. 과세관청이.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 양쪽의 거주자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번 소득과 미국에서 번 세금 다 내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번 소득과 우리나라에서 번 세금 다 내면 이거 양쪽으로 다 내니까 세금이 2배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물론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해서 양쪽 국가에서 세금 계산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낸 세금을 빼고 미국에서 내고 우리나라에서 낼 때도 미국에서 미리 원천 징수하거나 납부한 세금을 빼고 세액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조정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될 점은 양쪽이 이중 거주자가 됐을 때 그러면 하나의 거주자로 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미 조세 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항구적 주거라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의 생활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어떤 이해관계, 경제적, 생활적, 문화적으로 더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냐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과세권을 서로 주장할 때 그거에 대한 조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어디 지내는지, 직업이 어디 있는지, 재산이 어디 더 많은지, 소득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체류 기간과 어떤 자산 보유 현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과연 항구적 주거가 이쪽 미국이냐 한국이냐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어떤 하나의 거주자로 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점은 만약에 이분이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이 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해서 우리가 12억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로 안 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세법에서는 그 비과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 전체에 대해서 또 사실은 미국에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세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쪽 세무 전문가에게 반드시 조언을 받아서 한국에서 이렇게 비과세로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게 미국에서 인정이 안 되고 추가적으로 혹시 비과세 받은 부분이 과세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국내에서 비과세 받은 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제외되는 건지를 반드시 미국 쪽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고 지금처럼 2년 거주하셔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게 과연 더 유리한 게 맞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시고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다솔 안에는 그 미국 세법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미국 세법을 현재 전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저희가 뭐 따로 그쪽은 없는데 상담을 진행하고 하면서 이제 미국 세법에 대한 부분과 또 이런 쪽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또 미국 쪽에 캐나다 쪽이나 이쪽에 저희 근무 세무사 한 명이 그쪽으로 또 유학을 가가지고 캐나다나 미국 쪽에 또 이렇게 이전을 하시려는 또 이런 여러 고객들에 대한 세무 자문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희 근무세무사 한 분이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유학을 가셔서 이런 비거주자 아니면 이런 유학이나 이민을 가신 분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저희가 더 폭넓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쪽까지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 근무세무사가 한 분이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가실 계획입니다. 많은 댓글이 있지만 분량상 다 가져오지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을 사실 질문들이 많이 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답글을 달기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좀 사실관계가 너무 불분명하고 또 너무 세액 계산을 당장 이렇게 요하시는 댓글들이 많아서 저희가 답글을 하나하나 좀 달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답글을 하나하나 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이나마 질문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제가 증문즉답을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보신 것처럼 질문이 좀 불분명하면 제가 가정을 하면서 답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혹시나 질문 주신 분 사정에 딱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에 조금은 아쉬움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질문을 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을 주셔도 이게 답글이 안 들려서 조금 혹시나 서운해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컨텐츠처럼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증문즉답으로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질문이나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오늘처럼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컨텐츠 올라오는 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에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큰 힘을 얻고 다양한 컨텐츠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